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진실이 있다. 그 진실이 때로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 이것은 배신당한 아버지의 이야기다. 75세의 김진수는 창가에 서서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로 아내가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깊게 팬 주름과 피로한 눈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한 자세와 단정한 복장을 한 그의 모습에서 지난 삶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감정에 북받쳤다. 영자가 떠난 후 집이 얼마나 텅 비어 보이는지 모른다고 중얼거렸다. 미역국 냄새도 거실에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진수는 향에 불을 붙이며 직장 생활 40년 동안 곁에서 늘 힘이 되어준 아내를 회상했다. 한 푼 한 푼 아껴 모아 집을 장만했을 때 영자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다. 소파에서 TV를 보던 아들 민석과 며느리 유진은 진수의 독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민석은 무심코 시계를 보며 아버지에게 제사는 내일이니 오늘은 편히 쉬라고 말했다. 진수가 오늘이 영자의 생일이라고 하자 유진은 깜빡 잊었다며 억지 미소를 지었고 특별히 저녁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에 약병을 집어들었다. 여러 종류의 약을 물로 삼키자 민석은 관심 없는 표정으로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의사의 말을 상기시켰다. 진수는 그저 아들 내외를 걱정시키지 않게 건강히 살다가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때 진수의 머릿속에 1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병원 병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던 영자의 모습이었다. 진수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때 영자는 힘겹게 민석 부부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하는 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수는 울면서 민석이 효자 중의 효자라며 반박했다. 영자는 미소 지으며 그래도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자의 심전도가 평행선이 되었고 의사들이 뛰어들어왔다.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다. 유진이 차려놓은 간소한 식사 중에는 영자가 좋아했다는 생선조림이 있었다. 진수가 맛을 보고 영자가 하던 맛과 많이 다르다고 하자 유진은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민석은 급히 화제를 바꾸며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는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다. 진수가 의아해하자 민석은 당황하며 그저 좋은 소식이라서 말했다고 했다. 식사 후 진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일기장을 꺼내 쓰기 시작했다. 오늘 영자의 생일인데 아들과 며느리가 또 잊어버렸다고 적었다. 요즘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영자의 말이 맞았다고 사람은 변하는 법이라고 적었다. 그때 거실에서 민석과 유진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진수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유진은 아버님의 건강이 안 좋아 보이니 병원에 모시고 가보자고 했고 민석도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한다며 무슨 일이 생기면 복잡해질 거라고 말했다. 유진이 보험이 정리되어 있는지 묻자 민석은 엄마 병원비로 많이 줄었지만 아직 꽤 남아있고 집도 있다고 대답했다. 진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천천히 일기장을 덮으며 그래서 그동안 자신에게 잘해준 거였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민석이 어디 가느냐고 묻자 진수는 옛 친구인 법무팀에 있던 박정호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 민석이 이유를 묻자 그저 늙은이의 소소한 모임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오후 카페에서 진수와 박정호가 마주 앉았다.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노 변호사 정호는 영자가 떠난 후 연락이 없었다며 반겼다. 진수는 미안하다며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정호가 얼굴색이 안 좋다며 걱정하자 진수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호는 놀라며 이유를 물었고 진수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는 해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요즘 민석 부부가 자꾸 집과 보험 얘기를 한다며 영자의 말대로 사람은 변하는 법이고 특히 돈 앞에서는 더하다고 했다. 정호는 서류를 꺼내며 재산 상황을 정리하고 믿을 수 있는 의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저녁 아파트로 돌아온 진수를 보고 민석과 유진이 놀랐다. 유진이 저녁을 물으니 진수는 친구와 먹었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민석이 오늘 어땠는지 묻자 진수는 의미심장하게 재미있었다며 법률 얘기와 유언장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고 했다. 민석과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진수는 내일 종합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겠다고 했다. 유진이 급히 모시고 가겠다고 했지만 진수는 정호가 소개해준 의사에게 혼자 가겠다고 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진수는 여러 검사를 받았다. 의사 김도윤은 결과가 연세에 비해 양호하지만 심장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당장은 심각하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수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요즘 제일 큰 스트레스가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갑자기 쓰러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물었고 의사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항상 위험하다고 대답했다. 일주일 후 저녁 시간에 진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민석과 유진이 귓속말을 나누며 그를 힐끔거렸다. 민석이 다가와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약을 먹었는지 물었고 진수는 냉소적인 미소로 감사하다고 했다. 유진이 차를 끓여주겠다고 할 때 갑자기 진수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민석과 유진은 놀라서 119를 불렀고 진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하며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연세가 있어 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환자실에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진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심전도는 안정적인 리듬을 보였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법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다음 화에서 김진수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가끔은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진실이 보인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 귀는 더 예민해지고 모든 가면이 벗겨진다. 산자와 죽음 사이의 그 미묘한 경계에서 김진수는 듣고 있었다. 병원 복도를 따라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진수의 침대가 밀려갔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하얀 조명이 차갑게 빛났다. 중환자실에 도착한 진수는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되었고 규칙적인 심전도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깨고 있었다. 담당 의사는 민석에게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근경색 후 혼수 상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얼마나 더 이런 상태가 지속될지 깨어날 가능성은 어떤지 물었다. 의사는 솔직히 연세가 있어 회복이 더딜 수 있고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도 걸릴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은 민석의 어깨를 잡으며 아버님은 강한 분이니 분명 이겨낼 거라고 위로했다. 의사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아니면 가족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게 좋겠다며 상태 변화가 있으면 바로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의사가 나가고 민석과 유진은 마지막으로 진수를 바라보았다. 진수는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꺼풀에는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다. 민석은 한숨을 쉬며 오늘은 집에 가서 쉬자고 했다. 중환자실 문이 닫히고 복도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유진은 작은 목소리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인다며 걱정했다. 민석도 걱정된다고 인정했지만 의사 말대로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진은 주변을 살피며 더 낮은 목소리로 만약 아버님이 의식을 찾지 못하면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할지 물었다. 민석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 그런 얘기를 꺼내냐고 했지만 유진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장기 입원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로 자리를 옮겼다. 민석은 커피를 마시며 보험으로 일부는 커버될 거라고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유진은 솔직히 말해보라며 아버님이 의식을 못 찾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자신이 아버지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 같은 것들을 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다. 유진의 눈이 반짝이며 집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민석은 당장은 변함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이 상속받게 될 거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민석과 유진이 진수를 방문했다. 진수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간호사는 환자에게 자주 말을 건네줄 것을 권했다. 의식이 없어도 들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말 아버지가 지금 들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간호사는 완전히 확실하진 않지만 많은 혼수 상태 환자들이 깨어난 후 주변 대화를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호사가 나가고 민석은 진수의 손을 잡았다. 그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아버지에게 자신이 민석이라고 말하고 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의 표정이 점차 진지해지면서 낮은 목소리로 정말 죄송하다며 그동안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했다고 말했다. 유진은 민석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아버님이 꼭 나으실 거라고 위로했다. 민석이 자리를 뜨자 유진은 잠시 남아 진수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진수의 귀에 대고 자신들이 잘 모시고 있을 테니 걱정 말라고 속삭였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두 사람이 병실을 떠났다. 밤이 되자 중환자실은 조용해졌고 간호사만 가끔 체크하러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진수의 얼굴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다. 다음 날 의사는 민석에게 현재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뇌 활동은 있지만 아직 의식 회복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단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고 그 후에 장기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연명 치료에 대한 가족 의견을 물어봐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석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연명 치료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물었고 의사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의사가 나간 후 민석은 복도 벤치에 홀로 앉아 고개를 숙였다. 유진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유진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민석은 힘없이 의사가 연명치료 얘기까지 꺼냈다고 전했다. 유진은 눈을 크게 뜨며 그렇게 심각하냐고 물었고 민석은 아직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염두에 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유진은 잠시 침묵한 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민석은 모르겠다며 너무 혼란스럽다고 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아버님이 정말 안 좋아지면 그들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민석은 짜증을 내며 지금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민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병원 로비로 향했고 유진이 그를 따라갔다. 로비에서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유진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미안하다며 자신이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다고 사과했다. 민석은 그녀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며 그들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이 그의 팔을 잡으며 무슨 준비냐고 묻자 민석은 아버지가 최악의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대답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집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민석은 자신이 상속자니까 결국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했다. 유진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다행이라며 최소한 집은 안전하다고 말했다. 민석은 자책하는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했지만 유진은 그래도 알아둬야 한다며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보험금은 얼마나 될지 물었다. 민석은 주위를 살피며 3억 정도라고 답했다. 엄마 병원비로 많이 깎였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라고 했다. 유진의 눈이 커지며 그래도 상당하다고 말했고 집 가격은 어떠냐고 물었다. 민석은 요새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아마 7억은 넘을 거라고 했다. 유진은 희망찬 목소리로 총 10억이 넘는다며 그들이 드디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민석은 죄책감 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유진은 흥분된 목소리로 그들도 고생 많이 했고 아버님을 모시느라 얼마나 희생했는지 강조하며 이제 그들의 인생도 좀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다. 그들도 이제 40대 중반이니 더 늦기 전에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은 아이들 대학도 준비해야 하고 그들도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할 나이라고 덧붙였다. 민석과 유진은 다시 병실로 향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유진은 통장이나 인감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민석은 아마 집에 있을 거라며 아버지 서재 서랍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진이 비밀번호를 묻자 민석은 아버지 생일이라고 대답했다. 유진은 신중하게 그들이 미리 확인해둬야 하지 않겠냐며 상황이 갑자기 바뀌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한번 살펴보자고 동의했다. 두 사람이 중환자실로 들어가 진수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유진은 작은 목소리로 아버님이 계실 때는 집도 마음대로 못 꾸미고 그들끼리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다고 말했다.
민석도 동의하며 아버지가 워낙 보수적이어서 자신의 의견도 잘 안 들어주었다고 했다. 유진은 이제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냐며 집도 리모델링하고 좀 더 현대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석은 그렇다며 거실도 넓히고 자신의 서재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때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약간 빨라졌지만 두 사람은 알아채지 못했다. 유진은 흥분된 목소리로 주방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아일랜드 식탁도 놓고 싶다고 했다. 민석이 아버지가 쓰시던 방은 어떻게 할지 물었고 유진은 손님방으로 쓰거나 운동실로 바꿔도 좋을 것 같다며 아버님이 쓰시던 오래된 가구들은 다 처분하자고 제안했다. 심전도 소리가 더 빨라지고 있었다. 민석은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슬프긴 하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유진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민석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강조했다. 유진은 한숨을 쉬었고 민석은 솔직히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모두에게 편할 거라고 말했다. 아버지도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 순간 심전도 소리가 불규칙해지며 경보음이 울렸다. 민석과 유진이 놀라 일어섰고 유진은 놀라 소리쳤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고 그들에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민석과 유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밖으로 밀려났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유진은 공포에 찬 목소리로 혹시 아버님이 그들의 대화를 들으신 건 아닐지 물었고 민석은 창백한 얼굴로 말도 안 된다며 의식이 없다고 했는데 하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김진수의 귀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분노가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고 의사가 복도로 나왔다. 환자가 갑자기 심박수가 불안정해졌지만 지금은 다시 안정을 찾았다고 전했다. 이런 경우는 혼수 상태에서도 종종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석은 안도하며 다행이라고 말했다. 의사는 흥미로운 것은 뇌파 활동이 갑자기 활발해졌다는 것이며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가 떠나고 민석과 유진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공포에 질려 정말로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신 건 아닐지 물었고 민석은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했다. 그날 밤 빈 중환자실에 진수 홀로 누워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눈가에 작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때로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바로 배신당한 자의 부활이다. 진수의 눈이 천천히 떠지면서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중환자실의 고요함을 깨는 놀라운 외침이 들려왔다. 간호사가 김진수의 침대 곁에서 충격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김진수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급히 들어와 진수의 상태를 확인했다. 눈을 뜬 진수는 또렷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는 기쁜 표정으로 진수에게 손가락이 몇 개인지 물었고 진수는 약한 목소리로 3개라고 정확히 대답했다. 의사는 감탄하며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드려야겠다고 했다. 그러나 진수는 손을 들어 의사를 저지했다. 그는 아직은 가족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이 매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진수는 단호한 눈빛으로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진수는 병실에 혼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진수는 간호사에게 휴대폰을 빌려 오랜 친구 박정호에게 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병실로 옮겨진 진수는 옛 친구와 통화했다. 정호는 전화 너머로 진수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진수는 정호에게 내일 오전에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유언장과 그의 재산 목록 등 모든 서류를 가져와 달라고 했다. 다음 날 오전 정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진수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죽다 살아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자신의 귀는 죽지 않았다고. 정호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진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혼수 상태에서도 모든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민석과 유진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신이 언제 죽을지 기다리는 대화를 모두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정호는 충격에 빠져 그런 폐륜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노했다. 진수는 차분하게 자신의 유언장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정호는 서류들을 펼치며 진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오후 민석과 유진이 병원에 도착했다. 간호사는 기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하며 김진수가 어젯밤에 의식을 되찾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민석은 놀라며 왜 연락을 받지 못했는지 물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환자의 요청이었다고 말을 흐렸다. 민석과 유진은 급히 병실로 들어갔다. 진수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석은 기쁜 척하며 아버지가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유진도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기적이라고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러나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쳐다보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민석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가 괜찮은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물었다. 마침내 진수가 입을 열었다.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모든 것을 다 들었다고 말했다. 민석과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유진이 당황하며 무슨 말씀이신지 되물었지만 진수는 의식이 없는 척하는 동안 두 사람이 나눈 모든 대화를 들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민석은 말을 더듬으며 그것은 단지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진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자르며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정호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진수는 민석에게 정호를 소개하며 오늘 자신의 재산에 관한 모든 결정을 새로 했다고 알렸다. 민석은 창백한 얼굴로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진수는 차갑게 오늘부터 일주일 내에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유진은 충격을 받으며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지만 진수는 단호하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반복했다. 민석은 흥분하며 그건 너무하다고 항의했다. 그들이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지 강조했지만 진수는 비웃으며 물었다. 그의 돈과 재산만 바라보고 산 것이 정성이냐고, 그가 빨리 죽기만을 바란 것이 효도냐고. 정호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다. 김진수의 부동산과 모든 예금은 이제 새 삶재단이라는 자선단체로 기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단 그의 사망 후에 집행되는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진수는 냉정하게 자신이 죽으면 재산은 자선단체로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직접 쓰겠다고 선언했다. 진수는 전화기를 들고 정호에게 집문서 변경건으로 진행해달라고 지시했다. 민석과 유진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진수는 민석에게 자신의 통장과 인감도 오늘 중으로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민석은 당황하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진수는 단호하게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고 말했다. 이제 그들이 선택할 차례이며 순순히 나가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든지 하라고 했다. 며칠 후 진수의 집은 이사 준비로 분주했다. 민석과 유진은 짐을 싸고 있었고 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석은 마지막 가방을 들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정말 이대로 헤어져야 하는 건지. 진수는 담담하게 답했다. 그것은 민석의 선택이었다고, 돈을 선택했고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진수는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이제 가라고 말했다. 민석과 유진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아버지가 언젠가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물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대답했다. 문이 닫히고 집은 조용해졌다. 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내를 떠올리며 영자야,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중얼거렸다. 진수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했다. 김도윤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노인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면서 홀로 앉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진수의 모습이 보였다. 인생의 가장 큰 승리는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때 오는 법이다. 김진수의 두 번째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6개월 후 진수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밝은 색의 벽지와 식물들이 집안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인생이란 길고 긴 여정이다. 그 여정의 마지막 장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써내려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김진수는 75세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다. 진수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그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자 민석과 유진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와 잠깐 얘기를 나눌 수 있는지 물었다.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들어오라고 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다. 민석과 유진의 모습은 예전과 달리 초췌해 보였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집이 많이 바뀌었다며 정말 밝고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취향대로 꾸몄다고 했다. 선이 단순하긴 하지만 자신에게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석은 어색하게 자신들이 정말 큰 잘못을 했다며 다시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수는 차분하게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다. 민석은 난처한 표정으로 사실 지금 많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세금도 없고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다. 유진은 혹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이 집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민석은 눈에 희망을 보이며 그렇다고 답했다. 그들이 정말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진수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다. 벽에는 진수가 다양한 사람들과 찍은 새로운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봉사활동, 취미 모임, 여행 사진들이었다. 진수는 이제 깨달았다고 말했다. 가족이란 것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는 창문을 통해 밖을 가리켰다. 정원에서 몇몇 노인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진수는 그들이 자신의 새 친구들이라고 소개했다. 노인 모임에서 만났고 이제 매주 함께 식사하고 여행도 다니며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민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진수는 책장을 가리키며 그것이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회고록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인생의 실수와 교훈에 대한 것이며 민석과 유진도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석과 유진은 창피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진수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그들을 용서했다고 말했다. 민석은 놀라며 정말이냐고 물었다. 진수는 그렇다고 용서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용서와 신뢰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 집에 다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유진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진수는 서류 봉투를 건네며 이것을 주려고 불렀다고 설명했다. 민석이 봉투를 열어보니 은행 수표가 들어있었다. 민석은 놀라며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진수는 그들이 새 출발할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작은 집이라도 전세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 조건은 매달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최소 20시간씩. 진수는 센터장에게 확인할 것이니 속이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봉사활동이 조건이냐고 물었다. 진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삶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눈 것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석은 수표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들이 배우겠다고 약속했다. 진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다고 말했다. 자신도 75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 민석과 유진이 떠난 후 진수는 정원으로 나가 친구들과 합류했다. 웃음소리가 정원에 퍼졌다. 1년 후 노인복지센터의 활기찬 모습이 펼쳐졌다. 김진수는 이제 이곳에서 다른 노인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생기와 지혜로 빛났다.
한쪽에서는 민석과 유진이 노인들의 식사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도 이전과는 다른 편안함과 진실된 모습이 깃들어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한 노인이 진수에게 다가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는 멀리서 일하는 민석과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진수가 처음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의 당혹스럽고 두려움에 찬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알게 된 듯 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그것은 과거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준다. 진수는 이제 그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진수는 창가로 걸어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영자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영자야, 보고 있니? 나 이제 괜찮아. 우리 아들도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복지센터의 일과가 끝나고 진수는 민석과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6개월 동안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해왔고 오늘은 약속했던 마지막 날이었다. 아버지, 오늘로 약속한 6개월이 끝났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지켜줘서 고맙다. 저희가 많이 변했어요. 유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그저 돈 때문에 억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곳에 오는 게 행복해요. 어르신들의 미소가 저희에게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진수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거짓이 아닌 진심이 보였다. 나도 너희가 변한 걸 알고 있다. 매주 센터장님께 들었단다. 민석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상담을 받았어요. 돈에 대한 집착과 물질주의가 얼마나 저희를 병들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저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으로 그들에게 약간의 교훈을 주려 했을 뿐인데 그들이 스스로 더 깊은 성찰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다. 요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지만 예전보다 마음이 더 풍요로워요. 유진이 말을 이었다. 제가 요리 수업도 듣고 있어요. 언젠가 어머님처럼 맛있는 생선조림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진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가 진정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다. 앞으로도 계속 봉사활동을 할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돈은 거의 그대로 있어요. 민석이 말했다. 저희가 필요한 건 많은 돈이 아니라 바른 마음가짐이었단 걸 깨달았어요. 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지 않을래? 민석과 유진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다. 진수가 계속해서 말했다. 내 새 친구들도 초대할 거야. 너희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내 새 가족들과도 잘 지낼 수 있을 테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석은 감격에 겨워 말했다. 토요일 저녁 진수의 집은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진수의 노인 모임 친구들과 민석 부부가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유진은 특별히 준비한 요리를 내놓았고 의외로 맛이 좋아 모두가 칭찬했다. 진수야, 내 아들 내외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박정호가 진수에게 귓속말로 말했다. 정말 변한 것 같아. 진수는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영자가 그랬던 것처럼. 좋은 방향으로도. 식사가 끝나고 민석은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버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를 단지 재산의 소유자로만 봤고 그의 삶과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와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진수는 아들의 고백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다. 민석아, 이제 무엇을 하고 싶니?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노인복지 관련 일을 배우고 싶어요. 센터에서 봉사하면서 깨달았어요. 저에게 진정한 보람을 주는 일이 뭔지. 진수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내가 새 삶 재단의 이사로 있으면서 마련한 장학금이야. 노인복지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거지. 내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다. 아버지, 이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수는 그의 말을 자르며 미소 지었다. 돈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돈은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도구야. 받아라.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진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영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영자야, 오늘 우리 아들이 정말 내 아들다운 모습을 보여줬어. 넌 항상 그가 착한 아이라고 믿었지. 그리고 넌 맞았어. 다만 그가 길을 잃었을 뿐이었어. 진수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75년의 인생을 살아오며 그는 지금처럼 평화롭고 충만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 돈과 재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와 나눔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다. 2년 후 진수의 회고록 두 번째 인생이 출판되었다. 책은 많은 노인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민석은 노인복지 전문가가 되어 아버지의 재단에서 일하게 되었고 유진은 노인들을 위한 요리교실을 운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봄날 진수는 영자의 묘소를 찾았다. 그의 곁에는 민석과 유진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함께했다. 영자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 진수가 묘비 앞에서 말했다. 내가 떠난 후 우리는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어.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민석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깊은 이해와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진수의 인생은 75세에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장에서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제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가 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새로운 장을 시작할 용기가 있다면 그 어떤 배신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 용서의 힘 그리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재출발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는 것을 미루지 말자. 물질보다 값진 것은 함께 나누는 시간과 진심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아버지의 복수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드라마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나눠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새로운 업로드 소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